인생의 베일 다시 삶. 서머싯 몸 지음 황소연 옮김. 키티는 매일 워딩턴을 만났다. 워딩턴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언덕을 어슬렁거리며 올라와 페인 부부의 방갈로를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자 다른 상황에서라면 1년은 걸려야 생겼을 친밀감이 그들 사이에 싹 텄다. 한 번은 키티가 그가 없으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거라고 말하자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현실의 땅 위에 조용하고도 평화롭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부인과 내가 유일합니다. 수녀들은 하늘 위를 걷고 당신 남편은 암흑 속을 걷죠. 그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명랑하고 작고 푸른 눈이 온화하지만 복잡한 시선으로 그녀의 얼굴을 탐색했다. 그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와 월터의 관계가 그의 냉소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리둥절한 그를 보니 그녀는 은근히 재미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좋았고 그가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재치 있는 것도 명석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물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표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재주가 있어서 대머리 아래 드러난 그의 우습고 소년 같은 얼굴이 웃음으로 일그러질 때면 가끔 그의 말이 배꼽 빠지게 웃기다고 생각되곤 했다. 그는 오랫동안 외진 항구에서 살아왔고 어떨 때는 이야기를 나눌 같은 피부색의 사람이 전혀 없었던 터라 기묘한 자유로움이 그의 성품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서는 변덕과 괴팍함이 넘쳐났고 그의 솔직함은 신선했다. 그는 삶을 철저히 농담의 정신으로 관조하는 것 같았고 홍콩 식민지에 대한 그의 비꼼은 신랄했다. 게다가 메이탄푸의 중국 관리들과 심지어 도시를 학살하고 있는 콜레라를 놓고도 웃음을 터뜨렸다. 비극적인 이야기나 영웅담도 살짝 비틀어 놓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20년이란 세월을 중국에 살면서 그가 겪은 갖은 우여곡절은 세상이 아주 괴상하고 기괴하며 우스꽝스러운 요지경 속이라는 결론에나 걸맞은 것이었다. 그는 중국학을 날뛰는 산토끼처럼 미친 학문이라고 욕하며 자신은 중국어 학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글은 거의 읽지 못했지만 일상 대화 속에서 말을 배웠다. 그래서 가끔 키티에게 중국 소설이나 중국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다소 우쭐대는 농담조로 말하긴 했어도 그것들은 꽤나 재미있고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는 유럽인들이 야만인이고 그들의 삶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중국인의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차용한 듯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어리석음 속에서 진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중국에서나 통할 법한 생각이었다. 한번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생각이었다. 키티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라면 퇴폐적이고 더럽고 입에 담기도 싫은 족속이라는 말 빼고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커튼의 한쪽 끝이 잠시 들어 올려진 틈새로 꿈에서도 본 적 없는 다채롭고 장대한 세상을 언뜻 본 것만 같았다. 그는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술을 마셨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키티가 그에게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제 삶의 커다란 기쁨인걸요. 게다가 콜레라를 몰아내 준답니다. 그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보통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술 기운을 잘 다스렸다. 술로 기분이 고무되었지만 그렇다고 주사를 부리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월터가 그에게 저녁을 함께 들자고 청했다. 그때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이 수프와 생선을 먹은 후 하인이 닭고기를 곁들인 야채 샐러드를 그녀에게 내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거 먹지 마세요. 키티가 먹는 걸 보더니 워딩턴이 소리쳤다. 우린 이걸 매일 밤 먹는걸요? 아내가 좋아합니다. 월터가 말했다. 같은 음식이 워딩턴에게도 건네졌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감사합니다만 전 자살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월터가 음울하게 미소를 짓더니 먹기 시작했다. 워딩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상하리만치 과묵해져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갔다. 그들이 매일 밤 샐러드를 먹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로부터 이틀 후 중국인 특유의 대범함을 자랑하는 요리사가 만들어내온 샐러드를 키티는 아무 생각 없이 맛보았다. 월터가 얼른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걸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가져오다니 미쳤나 보군. 왜 안 돼요? 키티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위험하단 말이오. 이건 미친 짓이야. 자살 행위라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자신을 사로잡은 게 허세와 거리가 멀다는 걸 그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웃는 눈으로 월터를 바라보았다. 약간 창백해지는 것 같더니 그도 자기 몫으로 나온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싫다는 말이 없자 요리사는 샐러드를 매일 내놓았고 그들은 매일 죽음을 유혹하면서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위험과 힘 겨루기를 하자니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질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것을 먹는 키티의 마음속에는 월터에게 복수하겠다는 악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망적인 두려움을 비웃는 조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워딩턴이 방갈로로 찾아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함께 산책을 나가지 않겠냐고 키티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이후 거주지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유감스럽게도 산책할 곳이 별로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덕 꼭대기로 가 보도록 하죠. 오, 좋아요. 아침운이 있는 곳이군요. 테라스에서 가끔 보곤 해요. 하인 하나가 육중한 대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길로 걸어갔다. 그들이 몇 미터 못 갔을 때 키티는 깜짝 놀라 워딩턴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봐요. 무슨 일이죠? 거주지를 둘러싼 벽 밑쪽에 어떤 남자가 두 다리를 쭉 뻗고 팔로 얼굴을 감싸쥔 채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기운 푸른색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를 산발한 중국인 거지였다. 죽은 것처럼 보이네요. 키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죽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군요. 저 사람은 돌아와서 제가 치우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키티는 몸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꼼짝할 수 없었다. 전에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얼른 익숙해지는 게 좋겠군요. 이 재미나는 지역을 미처 벗어나기 전에 같은 장면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팔에 끼었다. 그들은 잠시 잠자코 걸었다. 콜레라로 죽은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가 아침문에 도달했다. 문양이 풍부하게 아로새겨진 문이었다. 주변의 시골 풍경 속에 마철루처럼 보란듯이 서 있는 그 모습이 환상적이면서도 역설적이었다. 그들은 넓은 평원을 마주하고 받침대 위에 앉았다. 언덕은 죽은 자들의 작은 녹색 봉분들로 빽빽이 수놓여 있었는데 무덤들이 일정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흩어진 모양이 망자들이 땅 밑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초록의 논 사이를 구불구불 뻗어 나간 좁은 길이 보였다. 소년 하나가 물소의 목 위에 타고 앉아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쓴 농부 셋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한낮의 열기가 한풀 꺾인 시각, 그곳에 앉아서 저녁의 산들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했다. 전원의 장대함이 상처로 얼룩진 가슴에 평온한 애수의 느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키티는 머릿속에서 죽은 거지를 몰아낼 수 없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위스키를 마시며 웃고 떠들 수 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워딩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다가 그의 손을 그녀의 발에 얹었다. 아시겠지만 여긴 여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떠나시는 게 어때요? 그가 우물하게 말했다. 그녀는 기다란 속눈썹 사이로 그를 흘겨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옆 자리라는 통념을 따라야 했어요. 당신이 페인 박사와 함께 온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전 깜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호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수 있겠다고 납득했죠. 그리고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병상 생활을 상징하는 딱딱한 얼굴에 그렇고 그런 여자들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방갈로에 가서 당신이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서 기겁했다니까요. 당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더군요. 아을에나 여행한 댁에서 최상의 모습을 기대하셔서는 안 되죠. 연약하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절망적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키티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혔지만 유쾌하게 들릴 만한 웃음을 터뜨릴 수는 있었다. 내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니 안 됐네요. 내가 불행해 보인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12살 때 내 코가 너무 길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은밀한 슬픔에 젖어 있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없답니다. 덕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워딩턴의 파랗게 반짝이는 눈이 키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믿는 척을 하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당신이 결혼을 늦게 하셨다고 하기에 당신과 당신 남편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당신이 여기에 오길 그가 원했다니 믿기지 않지만 아마도 당신이 뒤에 남아있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거겠지요? 그럴싸한 설명이군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네, 하지만 맞는 설명은 아니지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의 날카로움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은 욕망을 누를 길이 없었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는 잠시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확실히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잠시 그녀는 딴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한 말에 그녀가 동요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제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드네요. 그녀가 차갑게 비꼬며 말했다. 전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두뇌와 인격을 갖추었죠. 그리고 그건 매우 비범한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터놓고 지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이 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이 단 한 명 존재한다면 그건 그가 될 겁니다. 그는 병자들을 돌보고 도시를 청소하며 식수를 정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 대령을 소나기에 넣었고 대령을 움직여 군대를 좌지우지합니다. 심지어 태수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그 늙은이가 어떤 조치든 취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수녀원의 수녀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들에게 그는 영웅입니다. 그래요? 이게 모두 그의 공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세균 학자입니다.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었죠.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왓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지만 그에게 사람들이 기독교도냐, 불교 신자냐, 유교 신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 남편은 수백, 수천 명씩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걱정돼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관심 때문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여기 왔죠? 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같이 온 것도 흥미롭습니다. 전 가끔 당신이 혼자일 때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나와 같이 있을 때 당신은 연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이지 철저하게 연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당신들 모두 극단에서 주당 30실링은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키티는 미소를 지으며 웃어 넘기는 척 하려고 했지만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같습니다. 그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키티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경쾌함 따위 일랑 집어치워 버렸다. 모르겠습니다. 당신 곁에 다가가는 것이 소름 끼칠 만큼 당신이 그를 반감으로 가득 채웠는지, 그가 사랑에 불타오르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내색하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당신들이 이곳에 자살하러 왔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키티는 샐러드 사건 때 그들을 향한 워딩턴의 깜짝 놀란 시선과 파고드는 표정을 떠올렸다. 상추 몇 잎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그녀가 경박하게 말했다. 그녀가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까요? 위스키 소다가 간절하실 테니. 여하튼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겁에 질렸으니까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 확실합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제가 도와드리죠. 제 은밀한 슬픔에 함락되신 건가요? 제 옆 얼굴을 보시고 제 코가 그리 길지 않다고 부디 말씀해 주세요. 그는 생각에 잠겨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파란 눈 속에 심술 굽고 비꼬는 표정이 떠올랐지만 강가에 서 있는 나무가 수면에 그림자를 비추듯이 그 속에는 온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키티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했다.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네. 그들은 위용이 당당한 아치문 밑을 통과해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이 거주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죽은 거지의 시체가 보였다. 그녀의 팔을 잡는 그의 손을 그녀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뚝 멈춰섰다. 끔찍하지 않나요? 뭐가요? 죽음이? 네, 죽음은 모든 걸 무서우리만치 시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저희는 인간 같지가 않군요. 그를 보세요. 살아 숨쉰 적이 있다고는 믿기지 않아요. 한때는 그도 언덕을 달려 내려오며 연을 날리던 어린 소년이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군요. 그녀는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울음에 목이 메었다. 며칠 후 워딩턴은 다량의 위스키 소다가 담긴 기다란 잔을 들고 키티와 함께 앉아 있다가 그녀에게 수녀원 이야기를 꺼냈다. 원장 수녀님은 아주 탁월한 여성입니다. 수녀들 말로는 그녀가 프랑스에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랍니다. 하지만 어느 집안인지는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들 말이 원장 수녀가 그런 말이 거론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지 그래요. 키티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아신다면 그런 분별 없는 질문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경외감을 심어주었다면 그녀는 분명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겠지요. 제가 그녀의 정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심장부로 들어가는 모험이 그리 달갑지 않겠지만 그것이 상관없다면 당신이 수녀원을 방문해 주시면 대단한 기쁨이 될 거라고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친절한 분이군요. 그녀가 제 존재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도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남편을 향한 그들의 한없는 존경심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카톨릭 신자인가요? 그가 심술궂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자 우스꽝스럽고 작은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 왜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죠? 키티가 물었다. 갈릴리에서 어떤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제 자신을 영국 국교회의 일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 무엇도 별로 믿지 않는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10년 전 원장 수녀님이 처음 이곳에 올 때 7명의 수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셋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메이탄푸는 호호 시절이라고 해도 휴양지라 불릴 수 없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 도시 한 복판에 살면서 죽어라 일만 하고 휴가라고는 없죠. 그럼 현재 수녀님 셋하고 원장 수녀님만 있는 건가요? 오, 아니요. 빈자리를 채웠죠. 지금은 모두 6명입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그들 중 하나가 콜레라로 죽자 광둥에서 다른 2명이 왔죠. 키티는 몸을 약간 부르르 떨었다. 춥습니까? 아니요,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래요. 그들은 한번 프랑스를 떠나면 영원히 떠납니다. 때때로 안식년을 갖는 개신교 선교사들과는 다르죠. 그게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하고 전 늘 생각한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고향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이 없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향처럼 지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프랑스인들은 거의 육체적인 끈이라고 해도 좋을 애착을 고국에 갖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는 절대 편안할 수 없죠. 이 여성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 뭉클합니다. 제가 만약 카톨릭 신자였다면 저에게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요. 키티는 냉정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이 남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혹시 연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위스키를 꽤 많이 마셨고 아마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서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가 짓궂은 미소를 던지며 재빨리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 토마토를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지요? 재미있을 겁니다. 왠지 프랑스에 간 것 같다니까요. 그들은 삼판선을 타고 강을 건넜다. 부장교에 키티를 위한 가마가 한 대 대기하고 있어서 그녀는 가마를 타고 수로로 통하는 문을 향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짐꾼들이 강에서 물을 깃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그들이 커다란 물동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지개를 어깨에 지고 바삐 물을 튀기며 가는 통행로는 비가 한바탕 쏟아진 것처럼 축축이 젖어 있었다. 키티의 가마꾼들이 길을 비키라며 짧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역시 모든 상거래가 멈춘 상태군요. 워딩턴이 그녀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평상시라면 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짐꾼들을 뚫고 가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거리는 좁고 구불구불해서 키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녀는 복잡한 중국 시가지를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생활 쓰레기와 오물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악취가 너무 역겨워서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막아야 했다. 그동안 중국의 도시들을 지나가면 을의 군중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녀를 별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 뿐이었다. 보통 때를 지어 우글거렸던 행인들도 드문드문 흩어져서 자기 일을 보기에 바쁜 것 같았다. 그들은 겁에 질려 풀이 죽어 있었다. 가끔씩 지나치는 집 안에서 징 소리와 새 대고 길게 이어지는 구슬픈 정체불명의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닫혀있는 문 뒤로 주군이가 누워있을 것이다. 다 왔군요. 마침내 워딩턴이 말했다. 가마가 작은 출입구 앞에 멈춰섰다. 출입구 위 기다랗게 솟은 흰 벽 꼭대기에 걸린 십자가가 보였다. 키티가 가마에서 내렸고 워딩턴이 배를 눌렀다. 환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답니다. 문이 열리고 중국인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워딩턴과 한두 마디를 나눈 후 그들을 복도 측면에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체크무늬 방수포가 깔린 커다란 탁자 하나와 딱딱한 의자들이 벽을 따라 빙 둘러 놓여 있었다. 방 한쪽 끝에 성모 마리아 석고상이 있었다. 즉시 키가 작고 토실토실한 수녀 하나가 소박한 얼굴에 붉은 뺨과 명랑한 눈빛을 하고 다가왔다. 워딩턴은 키티를 소개하면서 그녀를 조제프 수녀라고 불렀다. 의사 선생님 부인이시죠? 조제프 수녀가 활짝 웃으며 묻고는 원장 수녀가 곧 나올 거라고 덧붙였다. 조제프 수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키티는 프랑스어를 떠듬떠듬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워딩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익살스러운 말을 줄줄 쏟아 놓아서 유머 감각이 풍부한 수녀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쾌활함과 툭하면 터져 나오는 웃음이 키티에겐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근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천진하고 명랑하다니 키티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경첩에 매달린 문이 이상하게 다시 휙 닫히는 것 같더니 원장 수녀가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입가에 근엄한 미소를 띤 채 문간에 잠시 서 있다가 웃고 있는 수녀와 워딩턴의 주름지고 광대 같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와 키티에게 손을 내밀었다. 페인 부인? 그녀의 영어는 모국어의 억양이 강했지만 발음은 정확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의 훌륭하시고 용감한 의사 선생님의 아내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군요. 원장 수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찬탄의 표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키티를 사로잡았다. 너무나 솔직해서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거기에 어떤 꾸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등장한 것만 같았다. 위엄이 서린 상냥함으로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조제프 수녀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원장 수녀의 조금 뒤쪽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영국인들은 차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워딩턴 씨는 위스키가 더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접할 수가 없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근엄한 눈빛 속에 장난기가 반짝거렸다. 오, 이런 수녀님, 절 완전히 주정뱅이 취급하시는군요. 당신에게서 술은 입에도 못 댄다는 말을 언제쯤 듣게 될까요, 워딩턴 씨? 원장 수녀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조제프 수녀에게 그녀의 농담을 통역해 주었다. 그녀는 장난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다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워딩턴 씨에게만 예외를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서 우리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할 때 두세 번 워딩턴 씨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카톨릭으로 개종한 신자가 쟁반에 중국 찻잔과 찻주전자, 마들렌이라고 하는 프랑스 케이크를 담은 작은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마들렌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조제프 수녀가 오늘 아침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중국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홍콩에서 오는 여행길에 많이 지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 본 적이 있는지, 홍콩의 기후가 성가시지는 않은지도 물었다. 사소했지만 다정한 대화가 암울한 분위기 속에 그들을 구원하는 독특한 역할을 했다. 응접실이 매우 조용해서 북적거리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엔 평화가 존재했다. 하지만 사방에서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불안에 떨며 약탈자에 가까운 병사들의 거센 무력에 통제되고 있었다. 수녀원 담 안쪽에 차려진 진료실은 병들고 죽어가는 병사들로 붐볐고 수녀들이 돌보는 고아들은 4분의 1이 죽었다. 키티는 왠지 모르게 밀려온 감동 속에서 자신에게 다정한 질문을 던지는 이 준엄한 여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순백색 수녀복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부분은 가슴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하트 무늬 뿐이었다. 그녀는 언뜻 40, 50대의 중년 여인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장담하기는 불가능했다. 매끄럽고 하얀 얼굴에 주름이라고는 거의 없는데도 그녀의 인내심과 그녀의 결연함, 강인하지만 아름다운 여인 손에서 풍겨나오는 위엄이 그녀에게서 젊은 인상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긴 얼굴에 커다란 입과 심지어 치아까지도 커다랬다. 작지 않은 코는 세련되고 섬세했다. 하지만 가늘고 검은 눈썹 아래의 두 눈은 그녀의 얼굴에 강렬하고 비극적인 요소를 심어주었다. 아주 커다랗고 검은 눈은 차갑다기보다는 고요하고 침착한 것이 이상하게 위압적이었다. 원장 수녀를 처음 보고는 그녀가 소녀였을 때 아름다웠겠구나 생각했다가 곧 나이 들면서 품성에 의해 아름다워진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깊고 낮고 절제가 밴 목소리로 영어든 프랑스어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독교적인 인간애로 인해 완화된 그녀의 근엄한 자태였다. 그녀는 명령이 몸에 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복종받는 것을 당연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자신을 높이 세우는 교회의 권위를 깊이 의식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숙한 몸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인간적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키티는 짐작했다. 또한 그녀가 근엄한 미소를 지은 채 태연하게 워딩턴과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광경은 그녀가 익살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키티가 희미하게 감지한 뭐라 꼬집어 규정 지을 수 없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원장 수녀는 키티를 서툰 여학생처럼 느끼게 할 만큼 다정하고 우아했지만 거기엔 자기 자신을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뭔가가 존재했다. 선생님이 도통 드시질 않네요.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만주 음식이 선생의 미각을 망쳤군요. 원장 수녀가 대답했다. 조제프 수녀가 미소를 거두더니 짐짓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워딩턴은 짓궂은 눈빛으로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었다. 키티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녀님 말씀이 얼마나 부당한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녀님 대기 중인 훌륭한 저녁 식사를 얼마든지 상대해드리죠. 페인 부인께서 수녀원을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안내해드리죠. 원장 수녀는 키티를 향해서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잦아들었다. 현재 모든 게 무질서하다는 걸 용서해 주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해줄 수녀들이 충분치 않거든요. 유 대령이 우리의 진료실을 아픈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고집하고 있어서 우리 고아들을 위한 진료실은 식당을 개조해서 만들어야 했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키티를 기다렸다가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조제프 수녀와 워딩턴이 따랐다. 그들은 서늘하고 하얀 복도를 따라 걷다가 커다랗고 가구가 없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몇 명의 중국인 소녀들이 정교한 술을 놓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들어오자 그들이 일어섰고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견본 삼아 보여주었다.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우린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쫓아주니까요. 그들이 들어간 두 번째 방은 더 어린 소녀들이 받거나 감추는 바느질과 수놓기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중국인 개종 신자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놀고 있다가 원장 수녀가 들어가자 그녀를 둘러쌌다. 두세 살쯤 되는 어린 꼬마도 있었는데 까만 중국인의 눈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커다란 치맛자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소로 근엄한 얼굴을 환히 밝히며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놀리는 듯한 말을 했는데 키티는 중국말을 몰랐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어른은 말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키티의 몸이 살짝 떨렸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누렇게 뜬 피부에 발육이 나쁜 납작한 코의 아이들이 그녀에겐 인간 같지 않았다. 역겨웠다. 하지만 원장수녀는 그들 한가운데 자비의 화신처럼 서 있었다. 원장수녀가 방을 나가려는데 아이들이 매달리며 놔주지 않자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떼어냈다. 아이들은 이 위대한 여인에게서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다른 복도를 걸어갈 때 원장 수녀가 말했다. 부인도 물론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버려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데려올 때마다 돈을 몇 푼씩 주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키울 엄두를 못 내고 죽여 버렸을 거예요. 그녀는 조제프 수녀를 향해 물었다. 오늘 들어온 아이는 없나요? 4명입니다.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은 쓸모없는 여자애들을 떠맡지 않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기숙사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진료실이라고 적힌 문을 지나갔다. 안에서 신음과 외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인간이 아닌 생물체가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다. 부인께 진료실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라서요. 원장 수녀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벼랑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모양이었다. 페인 박사가 안에 계실까? 원장 수녀가 궁금한 표정으로 조제프 수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특유의 명랑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갔다. 열린 문 사이로 안에 무시무시한 아우성이 더 뚜렷하게 들려오자 키티는 움츠러들며 물러섰다. 조제프 수녀가 돌아왔다. 안 계세요. 박사님은 오셨더랬는데 나중에 다시 들르실 겁니다. 6번째 환자는 불쌍한 청년, 그는 죽었어요. 원장 수녀는 성호를 긋고 입술을 우물거리며 짧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키티는 푸른 면직물을 덮고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있는 2개의 기다란 형체의 시선이 갔다. 원장 수녀는 워딩턴을 향해 말했다. 침상이 모자라서 환자 둘을 한 곳에 눕혔는데 아프던 남자가 죽었으니 그를 싸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자리를 내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키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예배당을 보여드리죠. 우리의 자랑거리랍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실물 크기의 성모 마리아상을 보내주었어요. 예배당은 석회를 바른 벽에 소나무 널빤지로 만든 벤치가 줄지어 있는 길고 천장이 낮은 방에 불과했다. 안쪽 제단 위에 조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촌스러운 색깔이 칠해진 석고상이었는데 새 것이라서 매우 선명한 빛깔이 번쩍거렸다.
그 뒤에 십자가 밑에서 비탄에 빠져 과장된 몸짓을 하는 두 명의 마리아를 그린 유화 한 점이 있었다. 소묘 실력이 형편없었고 색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듯 짙은 색 안료를 눈에 발라놓았다. 그리고 벽에도 같은 불운한 자의 솜씨가 다시 한번 발휘되어 십자가의 길이 빙 둘러 그려져 있었다. 예배당은 섬뜩했고 저속한 느낌마저 주었다. 수녀들은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고 일어섰고 원장 수녀는 다시 키티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서질 수 있는 건 여기 오는 동안 모조리 부서진답니다. 하지만 우리 후원자가 보낸 저 조상은 파리에서 왔는데도 흠집 하나 나지 않고 멀쩡하지 뭡니까? 기적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워딩턴의 심술궂은 눈이 반짝거렸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다. 제단 뒤의 장식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 수녀님들 중 성 앙셀름 수녀가 그렸습니다. 원장 수녀는 성호를 그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였죠. 불행히도 그녀는 역병에 희생되었답니다. 저것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키티는 긍정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제단 위에 종이꽃 뭉치가 놓여 있고 촛대들은 현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성찬식을 계속할 수 있다니 영광일 따름이지요. 네? 키티가 이해를 못하고 물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역경의 시기에 우리에겐 크나큰 위안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떠나 그들이 처음 만나 자리했던 응접실로 되돌아갔다. 가시기 전에 오늘 아침 들어온 아기들을 만나 보시겠어요? 그러죠. 키티가 말했다. 원장 수녀는 복도 다른 쪽에 있는 협소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탁자 위에 천에 쌓인 물체가 꿈틀거렸다. 수녀가 천을 열어젖히자 작고 벌거벗은 갓난아기 넷이 드러났다. 아직 핏덩이들이 팔다리를 끊임없이 꼼지락거렸다. 그 기묘하고 작은 중국인의 얼굴들이 뒤틀리며 괴상하게 찌푸려졌다.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종의 괴상한 동물, 시야에서 꿈틀거리는 물체. 원장 수녀는 그것들을 즐거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아주 생기가 넘치네요. 가끔 이곳에 들어온 아기들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아기들이 들어오는 즉시 세례를 줍니다. 부인의 남편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아기들과 몇 시간이라도 함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울면 선생님은 아기들을 안아 올려 팔로 감싸 안고는 달래신답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좋아서 웃지요. 이윽고 키티와 워딩턴은 현관문 앞에 당도했다. 키티는 원장 수녀에게 그녀의 수고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원장 수녀는 즉시 위엄과 상냥함을 갖춘 목례로 겸손하게 답례했다.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저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의지가 되는지 부인께선 알지 못하실 겁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선생님을 보내셨습니다. 부인께서 선생님과 같이 오셔서 기쁩니다. 선생님이 집에 돌아갈 때면 부인의 사랑과 부인의 어여쁜 얼굴이 거기 있다는 게 커다란 위안이 될 테니까요. 선생님을 잘 돌봐주시고 그분이 과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 모두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을 돌봐주세요. 조제프 수녀가 돌아서서 문을 닫았고 키티는 가마에 올랐다. 그들은 좁고 구불거리는 거리를 되돌아갔다. 워딩턴이 일상적인 말을 건넸지만 키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가마의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강에 도착해 그녀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얼굴에 주름이 지면서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그녀가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죽은 선교사 집에 칙칙한 응접실. 창문을 마주하고 긴 의자에 누운 키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키티는 강 건너편 저녁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몽환적이고 황홀한 광경을 자아내는 사원에 멍한 시선을 던진 채 가슴속의 감정들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수녀원 방문이 이토록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 꿈에나 생각했을까?
호기심에서 갔던 것뿐이고 어차피 다른 할 일도 없었으므로 도시의 담장 안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나니 강 건너 으스스한 거리를 슬쩍 구경이나 할까 하는 생각에 꺼림직한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 것만 같았다. 휑한 방들과 흰 복도들, 그 엄숙함과 소박함은 뭔가 동떨어지고 신비한 정신을 소유한 듯했다. 작은 예배당은 너무나 촌스럽고 저속했고 그 조악함이 애처로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화와 함께 성당의 고귀함에 요구되는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은 매우 검소했고 장식 속에 드러난 믿음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애정이 영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그곳에 부여했다. 역병의 한 가운데서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수녀원의 일들은 위험에 맞선 냉철함과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고 아이러니컬할 정도로 대단히 근사하기까지 했다. 조제프 수녀가 진료실의 문을 잠시 열었을 때 들리던 무시무시한 소리가 아직 키티의 귀전에 생생했다. 그들이 월터에 대해 말하던 태도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 우선 조제프 수녀도 그랬고 원장 수녀까지도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를 칭송하지 않던가. 그들이 월터를 그토록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의 자존심에 야릇한 전율이 흘렀다. 워딩턴 역시 월터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수녀들은 그의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홍콩에서 남편의 명석함에 대한 명성은 그녀도 이미 느낀 바였다. 그의 사려 깊음과 다정함을 칭찬했다. 물론 그는 매우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픈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벌컥 화를 내기엔 그는 너무 지적이었고 그의 손길도 유쾌하고 깔끔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곁에 있기만 해도 고통을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 그토록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짜증스럽게만 느꼈던 그의 애정어린 눈빛을 그에게서 다시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녀는 그의 애정의 도량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이 불쌍한 환자들에게 쏟아붓는 다소 이상한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질투심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공허함이 느껴졌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몰랐던 그의 지원이 갑자기 그녀에게서 빠져나가자 그녀는 머리가 비대한 가분수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렸다. 월터를 경멸했던 자신이 이제 경멸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분명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그녀의 평가를 비통함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바보는 그녀였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를 혐오하지도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지만 약간의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꼈다. 그가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이상하고도 거북스러운 위대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고 무가치한 인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다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상할 따름이었다. 기나긴 날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그녀는 찰스 타운센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자질은 저급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아직 잔존하는 그 사랑을 산산조각 낼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워딩턴 또한 월터를 높이 평가했다. 키티만이 유일하게 그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경멸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가슴에 존재하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워딩턴도 월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남자들은 그랬다. 하지만 두 수녀가 월터에게 품은 감정은 애정에 아주 가까웠다. 그는 여자들에겐 달랐다. 그에게선 수줍음 속에서도 섬세한 친절함이 풍겨 나왔다. 하지만 결국 키티를 가슴 깊이 감동시킨 것은 수녀들이었다. 명랑한 얼굴과 사과처럼 빨간 볼의 조제프 수녀는 10년 전 원장 수녀와 함께 중국에 온 일행의 일원이었는데
동료들이 질병과 빈곤과 향수병으로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쾌활하고 행복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순진무구함과 매력적인 재치를 주었을까? 원장수녀는 또 어떤가? 키티는 원장수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했지만 타고난 위엄으로 경외감을 자아내서 그녀를 존경심 없이 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조제프 수녀에 일어나는 몸가짐과 모든 작은 몸짓, 대답하는 억양 하나하나에 원장 수녀에 대한 깊은 복종이 배어 있었다. 경박하고 뻔뻔한 워딩턴조차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말투가 증명했다. 원장 수녀가 프랑스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키티는 생각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그녀의 조상에 대한 암시가 풍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복종이란 것이 가능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위대한 여성의 겸손함과 성인의 겸양을 갖추었다. 그녀의 강인하고 반듯하지만 수척한 얼굴에는 강렬한 준엄함이 어려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깊은 애정을 확신한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걱정 없이 떠들어댈 수 있도록 만드는 동정심과 다정함도 그녀에겐 있었다. 갓난아기 넷을 보았을 때 그녀에게 떠오른 다정하지만 심오한 미소는 거칠고 쓸쓸한 황무지에 비추는 한 줄기 햇빛 같았다. 키티는 조제프 수녀가 월터에 대해 무심코 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과묵한 그가 아기들 앞에서 수줍어 하지 않고 매력적이고 장난스럽고 다정한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아기를 다루는데 서투르고 어색하게 굴기 마련인데 말이다. 이렇게 이상한 남자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감동적인 경험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분명하고도 집요하게 키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제프 수녀의 쾌활함 속에서 그리고 원장 수녀의 아름다운 호의 속에서는 특히 더 그녀를 짓누르는 무관심을 느꼈다. 그들은 친절하고 심지어 진실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뒤로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심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그들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 입의 언어뿐 아니라 가슴의 언어도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혔을 때 그들은 그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손을 놓았던 일거리로 지체 없이 되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그 영세한 수녀원에서뿐 아니라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그토록 갈망했던 신비한 영혼의 정원으로부터 내몰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외로움이 이보다 더 절절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밀려왔다. 그것이 그날 그녀가 운 이유였다. 힘없이 고개를 젖히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 난 너무 무가치하구나. 그날 저녁 월터가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각에 방갈로로 돌아왔다. 키티는 열린 창가의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등불을 켤까? 그가 물었다. 저녁이 준비되면 하인들이 불을 가져오겠죠. 그는 언제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이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이냐? 그의 태도에는 가슴에 아기를 품었다는 흔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철저하게 예의를 지켰다. 월터, 만약 우리가 전염병을 이겨낸다면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생각 안 해봤소. 예전에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면 무엇이든 부주의하게 내뱉곤 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월터가 두려웠다. 그녀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고통스럽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 오후에 수녀원에 갔었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녀는 말을 억지로 짜내야 했다. 날 여기 처음 데려왔을 때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랐나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냥 덮고 가겠소, 키티. 우리가 뭘 어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좋을 게 있을까? 그냥 있는 게 좋아.
하지만 당신은 잊지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온 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지. 난 당신에게 심하게 굴었어요. 부정한 짓도 저질렀고요. 그는 선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가 이상하게 무시무시했다.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끝나고 나면 여자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취하는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조로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은 찰스가 어떤 남자인지 그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옳았어요. 그는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나도 그처럼 무가치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겠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진 않겠어요. 당신이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 달라고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가 될 순 없을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이고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그가 끼어들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오늘 수녀원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의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했고 수녀들의 자기 희생이 너무나 경이로워요. 어리석은 여자가 당신에게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이 괴로워한다는 건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부질없다는 생각, 쓸데없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걸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하기엔 난 너무나 무가치하고 하찮아요. 그는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계속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워딩턴 씨와 수녀들이 당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 주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월터. 전에 없던 일이군. 나를 경멸하지 않았나?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걸 당신도 알죠? 다시 그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거 없어요. 당신이 조금은 덜 불행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경직되는 걸 느꼈다.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매우 차가웠다. 내가 불행하다니 착각이야. 당신 생각을 자주 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도 수녀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야. 당신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요. 나를 경멸하나요, 월터? 아니, 망설이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나 자신을 경멸해. 저녁 식사가 끝난 시각, 월터는 평소처럼 등불 곁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매일 저녁 키티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책을 읽다가 방갈로의 빈 방들 중 하나에 차려놓은 실험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잠도 거의 없었다. 그가 어떤 실험에 몰두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 그녀에게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원래 속을 터놓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방금 자기에게 한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대화는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이토록 아는 게 없다니 그가 진실을 말한 건지 아닌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무리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어두운 암문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서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웠다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와의 대화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때나 즐거웠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지금 그에게 귀찮은 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녀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빤히 보았다. 등불 빛에 드러난 그의 옆 얼굴이 까메오처럼 보였다. 그의 평범하면서도 반듯한 이목구비는 매우 두드러졌지만 엄격하다 못해 음울해 보였다. 장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을 제외하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그의 얼굴이 섬뜩했다. 그렇게 냉혹한 얼굴이 애정으로 녹아내리며 다정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속에서 한 줄기 반감이 일어나 그녀를 흔들었다. 이상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해서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남자였다. 왜 그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을까? 다시는 그의 애무에 몸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었다. 그녀를 죽이려고 이곳에 강제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녀를 매혹과 공포로 사로잡았다. 그는 정말이지 별종이었다. 그렇게 사악한 의도를 품다니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그녀를 겁주고 찰스에게 복수하기 위한 한편의 냉소적인 풍자극 같은 제안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아집 때문에 또는 바보 같아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는 그녀가 이 순환을 겪도록 고집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자신을 경멸한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키티는 다시 한번 그의 침착하고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왜 스스로를 경멸하죠?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아까 하다만 대화를 계속하려는 듯 물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주시했다. 먼 곳에서부터 생각을 끌어모으기라도 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꿰뚫는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그건 부당해요. 내가 어리석고 경박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날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자랐어요.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은 다 그래요. 교향곡 연주회가 지루하다는 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기호가 없다고 힐책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한 품성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게 공평한가요? 난 내가 아닌 존재인 척하면서 당신을 속이려고 한 적 없어요. 난 그냥 예쁘고 명랑해요. 장터 노점에서 진주 목걸이나 담비 외투를 찾지 마요. 주석 트럼펫이나 장난감 풍선을 찾으라고요. 난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다소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운 암울한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그날 그녀가 언뜻 엿본 숭고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들의 문제는 하찮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돌연 이토록 명백하게 다가왔는데 그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왜 그녀의 남편은 숭고함과 마주하고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월터가 그의 모든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형 감각이 없다니 이상했다. 인형에게 근사한 드레스를 입혀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신전에 세워 놓았는데 인형 속에 톱밥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나 인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꼴이었다.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겼다. 그가 잘 버텨왔다는 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진실이 그것을 산산이 부숴 놓았을 때 그는 현실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나지막한 한숨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그를 흘끔 쳐다보았다. 어떤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자 그녀는 그만 숨이 막히고 말았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의 고통은 이른바 상처받은 가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까? 다음날 키티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녀원 생각뿐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월터가 나가고 난 직후 키티는 하녀를 대동하고 가마에 올라 강을 건넜다. 동이틀 무렵이었고 거룻배는 중국인들로 북적였다. 농부들은 푸른 면직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은 높은 신분의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모두들 물속에서 어둠의 육지로 걸어 나온 망자들처럼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부장교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더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두세씩 짝을 지어 어슬렁어슬렁 언덕을 올라갔다. 그 시각 도시의 거리들은 아주 한산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은 자들의 도시 같은 냄새를 풍겼다. 행인들의 멍한 분위기는 그들을 유령으로 착각하기에 딱 좋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이른 아침 햇살이 천상의 부드러움을 사방에 쏟아놓고 있었다. 여명이 이토록 상쾌하고 신선한 미소를 짓는데 미치광이의 손에 목 졸려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 도시가 역병의 어두운 소나기에서 헐떡거리며 누워있다는 게 믿기 힘들었다. 인간이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음 앞에 내몰리는데 자연은
저 파란 하늘이 아이의 마음처럼 청명한데도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을까? 가마가 수녀원 문 앞에 내려졌을 때 거지 하나가 땅바닥에서 일어나 키티에게 자비를 구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헤쳐 구한 듯한 다 헤어지고 형태가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터진 구멍 사이로 보이는 피부가 딱딱하고 거칠고 그을린 염소 가죽 같았다. 벌거벗은 다리는 비쩍 말랐고 마구 헝클어지고 떡진 거친 잿빛 머리카락이 움푹 팬 볼에 야성적인 눈 때문에 더욱 광인의 머리를 연상시켰다. 키티는 공포에 휩싸여 그 거지로부터 돌아섰고 가마꾼들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그가 끈질기게 조르자 키티는 덜덜 떨며 그 거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을 몇 푼 주었다. 문이 열리자 키티는 하녀에게 원장 수녀를 만나기를 청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문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것 같은 딱딱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앉아 있다 보니 그녀의 정갈이 닿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원장 수녀가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부인이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이래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불편한 시간에 찾아온 모양이군요.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위험 어린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다. 하지만 키티는 그녀의 눈이 부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키티는 원장 수녀가 세속적인 골칫거리에 흔들리지 않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터라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무슨 일이 있으시군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만 갈까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수녀님들 중 한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셔서 그렇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양을 잃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슬퍼하는 제 자신이 사악합니다. 그녀의 선하고 소박한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갔으니까요. 그녀는 성인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통제하기란 늘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 또한 언제나 이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안 됐군요. 정말 안 됐어요. 키티가 말했다. 울컥 치솟은 동정심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녀는 10년 전 나와 같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수녀님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셋만 남았군요. 우리가 선미에 작은 무리를 이루고 서 있고 배가 증기를 내뿜으며 마르세유 항구를 빠져나가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린 성모 마리아 상을 보고 함께 기도를 올렸지요. 종교에 귀의한 후부터 줄곧 중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고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지더군요. 나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본보기는 아니었지요. 그때 어젯밤에 죽은 성 프랑시스 자비의 수녀가 내 손을 잡더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프랑스와 주님은 존재한다면서요. 그렇게 엄격하고 반듯하던 얼굴이 인간의 본성이 그녀에게서 쥐어짜낸 슬픔으로 인해 그리고 이성과 신앙으로 눈물을 억제하려는 양간 힘으로 인해 뒤틀렸다. 키티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 그녀의 투쟁을 몰래 엿보다니 주제넘은 짓 같았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그녀의 어머니에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루타뉴의 어부랍니다. 이번 일이 그들에겐 시련이 되겠지요. 아, 이 끔찍한 전염병이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자의 둘이 쓰러졌고 오직 기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답니다. 여기 중국인들은 아무런 저항력이 없어요. 성 프랑시스 수녀를 잃다니 타격이 큽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일손이 더 달리게 되었군요. 중국의 다른 수녀원에서 기꺼이 오겠다는 수녀들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로 오려고 하겠지만 그 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수녀님들과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한은 다른 일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는 용기가 생기는군요, 수녀님. 제가 슬픈 때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수녀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일이 더 많다고 하셨죠? 제가 와서 도와드려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닥 청소를 시키더라도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장 수녀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키티는 원장 수녀의 기분이 그토록 쉽게 돌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바닥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바느질이 끝나면 부하들이 하니까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키티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남편을 따라 이곳에 온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안악들이 가질 만한 용기 이상이군요. 그가 일을 끝내고 귀가했을 때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보다 더 전념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말을 믿어요. 그는 당신의 모든 사랑과 모든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걸. 키티는 초연한 통찰력과 역설적인 다정함으로 자신에게 머무른 원장 수녀의 눈길을 도무지 마주할 수가 없었다. 키티는 말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게으르다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수녀님의 친절이나 시간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장 수녀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강건해 보이지 않는군요. 부인이 그저께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도 아주 창백했어요. 조제프 수녀는 부인께서 임신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원장 수녀는 낮고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추측도 아니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창백한 건 원래부터 창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매우 강하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이제 원장 수녀는 완전히 본 모습을 회복한 상태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익숙한 권위의 빛을 발산하며 꿰뚫는 듯한 통찰력으로 키티를 사로잡았다. 키티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졌다. 중국말 할 줄 아세요? 유감스럽게도 못합니다. 키티가 대답했다. 아, 안타깝네요. 부인께 소녀 애들의 감독을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아주 힘든 일이지요.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 애들은 뭐라고 표현할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간호일을 한다면 수녀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 콜레라가 두렵지 않아요. 소녀들이나 병사들도 돌볼 수 있어요. 원장 수녀는 이제 미소를 거두고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콜레라가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십니다. 차마 눈뜨고는 못 볼 만큼 무시무시하답니다. 진료실 일은 병사들이 하고 있고 감독할 수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소녀들 문제라면 아니요, 아니요. 당신 남편이 원치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끔찍하고 두려운 광경이에요. 익숙해질 거예요. 아니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소임이고 우리의 특권이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아주 쓸모없고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하시는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부인의 소망을 남편과 의논해 보셨나요? 네. 원장 수녀는 가슴속에 간직한 비밀을 파고드는 듯 키티를 바라보았지만 키티의 열망과 호소가 가득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물론 부인은 개신교도겠지요? 그녀가 물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죽은 선교자 왓슨 선생도 개신교도였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상냥했습니다. 우린 그에게 커다란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키티의 얼굴에 웃음기가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장 수녀는 추억에 잠긴 듯 했다가 일어섰다. 친절하시군요. 부인께서 할 일을 찾아보겠어요. 성 프랑시스 수녀가 우리 곁을 떠났으니 우리만으로 일을 감당하기엔 벅찰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잘 됐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흡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 수녀는 응접실 문을 열었지만 나가기를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키티에게 길고 탐색하는 영민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고는 손을 부드럽게 키티의 팔에 얹었다. 알겠지만 평화는 일이나 쾌락, 이 세상이나 수녀원이 아닌 자신의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답니다. 키티는 움찔했지만 원장 수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키티는 봉사하는 일에서 영혼을 재충전하는 길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수녀원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가 좁은 강과 북적거리는 거룻배 위에 황금 물결을 쏟아낼 때가 돼서야 방갈로로 돌아왔다.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맡겼다.
키티의 어머니는 고향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올 때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사의 지혜도 가져왔기 때문에 키티는 덜렁거리는 감이 없진 않았지만 스스로도 농담처럼 일컫곤 했던 살림 솜씨를 늘 발휘하곤 했다. 그녀는 요리도 꽤 잘했고 바느질도 훌륭했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이 썩고 있던 참에 어린 소녀들이 받고 감치는 바느질을 감독하는 일이 그녀에게 맡겨진 것이다.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약간 아는 데다가 그녀가 매일 중국어 단어를 몇 개씩 주워들어 익혔기 때문에 그럭저럭 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다른 시간에는 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돌보는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벗기며 휴식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쉬도록 돌봐주었다. 갓난 아기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녀들의 몫이었고 그녀는 그들을 잘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고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장 수녀가 그녀의 간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키티는 원장 수녀를 행여 귀찮게 할까봐 걱정하며 오래도록 서 있곤 했다. 처음 며칠간은 여자애들에 대한 희미한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했다. 추한 제복, 뻣뻣한 검은 머리카락, 둥글고 노란 얼굴, 빤히 쳐다보는 눈빛, 검푸른 눈동자.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하던 원장 수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키티가 수녀원을 처음 방문하던 날 원장 수녀가 이 추한 어린 것들에게 둘러싸여 지었던 그 표정을 기억하며 절대 본능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 이가 나거나 이갈이를 하느라 울고 있는 어린 것을 팔에 안고서 부드러운 몇 마디 말로 아이를 어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팔에서 느껴지는 압력과 눈물 젖은 노란 얼굴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뺨의 감촉을 느낀 아이가 편안함과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이질감을 떨쳐버리기 시작했다. 꼬맹이들이 그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다운 몸짓으로 힘겹게 그녀에게 다가오면 그녀는 아이들의 신뢰를 느끼며 독특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녀가 바느질을 가르치는 좀 더 나이든 소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들의 밝고 영리한 웃음과 그녀가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들이 그녀를 좋아하고 찬미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느끼면서 그녀도 보답으로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6살짜리 계집애로 뇌수종을 앓고 있는 커다란 머리는 작게 쪼그라든 몸 위에서 가분수처럼 흔들거렸고 크고 공허한 눈에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였다. 목신소리로 몇 마디 말을 웅얼거리는 그 생물체가 역겹고 소름 끼쳤다. 그런데 그것이 키티에게 바보들 특유의 집착을 품고서 그녀가 큰 방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그녀의 치마에 매달리고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부벼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리려고 했다. 그녀는 역겨움에 몸을 떨었다. 계집애가 그녀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만질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번 조제프 수녀에게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게 딱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제프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기형 생물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것이 수녀의 손에 툭 붉어진 이마를 문질렀다. 수녀가 말했다. 불쌍한 것 같으니 얘는 반쯤 죽어서 여기 왔어요. 신의 가호로 그때 마침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 즉시 이 애에게 세례를 했답니다. 이 애를 우리 옆에 두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 작은 영혼이 천국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서너 번은 된다니까요. 키티는 말문이 막혔다. 조제프 수녀는 특유의 수다스러운 말씨로 다른 잡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보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또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릴 때 키티는 용기를 내서 그 커다란 민둥 두개골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바보의 괴팍함이 발동했는지 아이가 그녀를 떠났다. 아이는 그녀에게 흥미를 잃었는지 그날 내내 그리고 그 뒤로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키티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어리둥절하기만 해서 미소와 손짓으로 아이를 꼬드겨 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못 본 채 했다. 수녀들이 수백 가지의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가 없었기 때문에 키티는 그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초라하고 썰렁한 예배당에서 미사가 열릴 때만큼은 예외였다. 그녀가 처음 일하러 온 날이었다. 나이 순에 따라 소녀들 뒤편 끝에 벤치에 앉으려는데 원장 수녀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다. 우리를 따라서 예배당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개신교도이고 각자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고 싶어요, 수녀님. 여기가 나를 쉬게 하는군요. 원장 수녀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고는 엄숙한 고개를 조금 갸웃했다. 물론 좋을 대로 하세요. 다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얼마 안 가서 키티는 조제프 수녀와 친밀하지는 않지만 익숙한 관계가 되었다. 조제프 수녀는 수녀원의 살림을 맡고 있던 터라 그 거대한 식구들의 물질적인 안위를 위해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아야 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기도에 바치는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티가 수녀원에서 소녀들과 작업해야 하는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즐겁다고 했다. 예전에는 녹초가 되도록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몇 분이고 앉아서 잡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원장 수녀가 없는 자리에서는 수다스럽고 명랑한 여인이었고 농담도 좋아해서 약간의 추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키티는 조제프 수녀와 그녀의 수녀복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제프 수녀는 사람 좋고 수더분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키티와 흥겹게 환담을 나누었다. 키티가 형편없는 프랑스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바람에 그 실수를 놓고 그들은 나란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수녀는 키티에게 매일 유용한 중국말을 몇 마디씩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농부의 딸이었고 가슴속에는 여전히 농부의 피가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꼬마였을 때 난 암소들을 돌봤답니다. 잔다르크처럼요. 하지만 너무나 악동이라 앞날이 어두웠죠. 아버지가 확실히 매질을 해서라도 나를 가르친 건 내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진 호인이었지만 내가 너무 심술궂은 여자였기 때문에 가끔 매를 드셨어요. 그때 버렸던 장난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부끄럽답니다. 키티는 이 통통한 중년의 수녀가 한때 제멋대로인 아이였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그 천진한 동심이 여전히 이 수녀에게 남아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수확한 농작물이 집안 가득 안전하게 쌓인 가을날의 시골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원장 수녀처럼 비극적이고 엄격한 성스러움은 없었지만 단순하고 행복한 쾌활함이 흘렀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수녀님? 키티가 물었다. 오, 아니요.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전 여기가 좋고 또 고아들 속에 있을 때만큼 행복한 적도 없답니다. 아이들은 아주 착하고 아주 고마워해요. 수녀가 되는 건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어머니의 젖을 먹은 걸 잊을 수는 없겠지요. 늙은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를 좋아하시고 제 남동생이 어머니께 잘한답니다. 조카가 이제 쑥쑥 자라서 농정일을 거들 튼튼한 일손이 늘어난다면 가족들이 더 기뻐하겠죠? 조카는 내가 프랑스를 떠나올 때 어린애에 불과했지만 황소도 때려잡을 만한 주먹이 되겠다고 제게 약속했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수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벽 너머 사방에 콜레라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조제프 수녀의 태평함이 키티에게 전염된 까닭이었다. 수녀에게는 이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순진무구한 호기심이 있었다. 그녀는 런던이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낮에도 자기 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런던과 영국과 시골에 대해서 키티에게 온갖 질문을 던졌다.
키티가 무도회에 갔는지, 그녀가 화려한 집에 살았는지, 형제 자매는 몇 명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가끔 월터 이야기도 했다. 원장 수녀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매일 그를 칭찬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똑똑한 남자가 남편이라니. 키티는 얼마나 행운하냐면서. 하지만 곧 조제프 수녀는 원장 수녀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키티는 처음부터 이 여성의 존재가 수녀원을 장악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원장 수녀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확실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단순히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다. 원장 수녀의 친절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키티는 그녀 앞에서는 여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도무지 편하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생소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 느낌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경심이었다. 조제프 수녀는 키티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순전한 욕심에 원장 수녀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했다. 그녀의 조상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많고 그녀 자신도 반은 유럽 왕가의 혈통이라고 했다. 스페인의 알폰소 국왕도 그녀 아버지의 저택에서 사냥을 할 정도로 원장 수녀네 집안은 프랑스 전역에 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그런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키티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도 감동받지 않았다. 수녀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게다가 원장님을 보세요. 그녀의 가문처럼 최고랍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손을 가졌더군요. 키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손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좋으신 원장님은. 그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녀원을 세웠다. 원장 수녀가 설계하고 작업을 감독했다. 그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부모가 원치 않는 불쌍한 어린 소녀들을 아기들의 무덤과 산파들의 잔인한 손으로부터 구해냈다. 처음에는 잘 침대도 밤 공기를 막아줄 유리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어요? 라고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어떨 때는 공사를 한 인부들에게 줄 돈뿐 아니라 먹을거리를 살 돈마저 탈탈 바닥이 났다. 그들은 농부처럼 살았다고 했다. 뭐라더라? 프랑스어로 농부를 뜻하는 트니, 즉 그녀 아버지의 일꾼들이 돼지에게나 던져주는 찌꺼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때 원장 수녀가 수녀들을 주위로 불러 모았고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성모님, 돈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1,000프랑짜리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낯선 사람이든 영국인 원한다면 개신교도로 생각하시길, 이든 심지어 중국인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선물을 가져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궁핍에 신음하게 되었고 성모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며 성모님을 칭송하는 9일 기도를 올리자고 결의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워딩턴 씨라는 재미난 양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얼굴에 구운 쇠고기를 먹고 싶소 하는 말이 씌어 있다면서 100달러를 성큼 내밀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참 재미난 양반도 다 있지요. 그 벗겨진 머리하며 작고 날카로운 눈, 그 농담은 또 어떻고. 하느님 맙소사, 그 양반이 결단낸 프랑스어를 보세요. 아직도 워딩턴 씨를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온답니다. 그는 늘 훌륭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지요. 이 끔찍한 전염병 중에도 휴가를 즐기듯 살아간답니다. 프랑스인의 심장과 기질을 지닌 그가 영국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억양은 그렇지 않지만. 하지만 가끔 조제프 수녀도 워딩턴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고의로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도덕성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건 그의 문제. 그녀는 한숨 쉬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라고 했다. 그는 독신남의 젊은 남자 아닌가. 그의 도덕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매님? 키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못해요. 그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본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는 중국 여성과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중국 여성이 아니라 만주 여성이지요. 그녀는 공주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한답니다. 말도 안 돼요.
키티가 소리쳤다. 아니요, 아니요. 내 약속 드리지만 대부분이 사실이랍니다. 그는 아주 사악하답니다.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부인께서 처음 수녀원에 오셨을 때 그가 제가 열심히 만든 마들렌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 듣지 못하셨나요? 그러자 우리 좋으신 수녀님께서 그의 위장이 만주 음식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고 했죠.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버무린 행동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요. 그가 혁명 당시 한커우에 주둔할 때 만주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 친절한 워딩턴 선생께서 그곳 명문가의 가족들을 구해 주었나 봅니다. 그들은 황실의 친척이었죠. 그때 그 아가씨는 그에 대한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고 나머지는 상상하시는 대로예요. 그 후 그가 한커우를 떠나자 그녀는 도망쳐 나와 그를 쫓아갔대요. 이제는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쫓아와서 그도 단념하고 그녀를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불쌍한 양반 같으니 감히 말하건대 그도 그녀를 아주 좋아해요. 간혹 그들은 아주 매력적이지요. 만주 여자들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할 일이 태산인데 여기 앉아만 있다니 난 나쁜 수녀랍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군요. 키티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속적인 일은 그녀의 마음을 분산시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시각을 접하는 것이 그녀의 상상력을 일깨웠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 시작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굳건해졌다. 눈물을 쏟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던 그녀가 놀랍게도 일말의 혼란스러움 없이 이런저런 일에 웃음을 터뜨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끔찍한 전염병의 한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장 수녀가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닫힌 문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몰래 엿보고 싶었지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었고 원장 수녀가 내릴 벌이 무엇일지도 알 수 없었다. 쫓겨나면 비참할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날 때면 아이들이 놓아주려고 하질 않았다. 그녀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버텨 나갈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찰스 타운센트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쿵쿵 두방망이질 했다. 그녀가 치료된 것이다. 이젠 찰스를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아. 아, 이 평안과 자유스러움이여. 돌이켜보니 이상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를 열망했다니 그가 그녀를 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의 삶은 절망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녀가 웃고 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바보로 만들다니 이제 와서 차분히 그를 평가해보니 그에게서 무얼 보았던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워딩턴이 아무것도 몰라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짓궂은 시선과 냉소적인 빈정거림을 힘겹게 견뎌야 했을 것이다. 자유, 자유, 마침내 자유였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장난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몸에 밴 관대한 미소를 지은 채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면서 과격한 행동으로 다치지 않게 다스렸다. 하지만 한껏 고양된 기분에 그들처럼 아이가 된 것만 같아 함께 놀이에 끼어들고 말았다. 꼬마 여자애들이 기뻐하며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방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야만인에 가까운 환호성과 비명을 목청껏 질러댔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기쁨에 쌓여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원장 수녀가 문간에 나타났다. 키티는 기겁을 하고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대며 붙잡고 늘어지는 꼬마 여자애들을 떼어냈다. 원장 수녀가 입가에 미소 띠며 물었다. 이게 부인이 아이들을 착하고 조용히 하도록 하는 방법인가요? 우린 놀이를 했습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제 탓이에요. 제가 그냥 놔두었어요. 원장 수녀가 앞으로 나오자 평소처럼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는 아이들의 둥글고 좁은 어깨에 손을 얹더니 장난스럽게 그들의 작고 노란 귀를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눈으로 키티를 빤히 쳐다보았다. 키티는 얼굴을 붉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촉촉한 눈이 반짝였고 예쁜 머리카락은 뒤잡이와 폭소 속에 사랑스러울 만큼 흐트러져 있었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내 소중한 아이들. 부인을 보면 힘이 솟아요. 이 애들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네요. 키티의 얼굴이 더 새빨개졌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 수녀님, 절 부끄럽게 만드시는군요. 이런 바보같이 아름다움 또한 신의 선물이랍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 중 하나죠. 그것을 소유했다면 그 행복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다 해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졌다는데 감사해야 합니다. 수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키티 역시 어린애인 양 그녀의 보드라운 뺨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키티는 수녀원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워딩턴을 거의 보지 못했다. 두세 번 그가 키티를 만나러 강둑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함께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위스키 소다를 마시러 집에 들어왔지만 저녁 때까지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점심을 싸서 가마를 타고 불교 사원으로 가보자고 그가 제안했다. 도시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인데 명승지로 유명하다고 했다. 원장 수녀는 키티가 하루쯤은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월터는 평소처럼 그날 역시 바빴다. 그들은 한낮에 열기를 만나기 전에 도착하려고 일찍부터 출발해서 논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다. 이따금 대나무 숲 사이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둥지를 튼 안락한 농가들을 지나쳤다. 키티는 그런 한가로움을 만끽했다. 도시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사방의 광활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자니 즐거웠다. 그들은 사원에 도착했다. 강가에 낮은 건물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다. 미소를 띤 승려들의 인도로 적막감이 맴도는 텅 빈 마당을 지나 인상을 잔뜩 찌푸린 신상들을 모신 사원으로 안내되었다. 성소에는 부처가 생각에 잠긴 듯이 추상적이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외따로 슬프게 앉아 있었다. 낙심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곳보다 더 잘 표현한 곳은 없었다. 웅장함은 파괴되어 초라함이 되었고 신상들은 더럽혀져서 그것들이 빚어내는 신앙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승려들은 고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중단하라는 통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그들의 깍듯한 정중함에도 불구하고 미소 속에 체념이 역설적으로 묻어났다. 근래에는 승려들이 그늘지고 쾌적한 목조 건물에서 벗어나 밖으로 떠돌아 다니는 터라 건물들은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맹렬한 폭풍우에 얻어맞고 주변 자연의 포위 공격에 시달렸다. 야생, 덩굴 식물들이 한데 뒤엉켜 자라는 꼴이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시켰고 나무들이 앞마당에까지 진입하여 자라고 있었다. 신은 그곳에 더 이상 살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의 악령들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작은 건물의 계단 위에 앉아서 오치를 한 4개의 기둥과 높은 기와지붕 아래 커다란 청동종이 매달려 있다. 넘실대는 강물과 벽마에 시달리는 도시를 향해 구불구불 뻗어난 길을 바라보았다. 총안이 뚫린 성벽이 보였다. 후끈거리는 열기가 그 위를 관 덮개처럼 덮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의 모습에서 사물의 무상함과 애수가 밀려왔다. 모든 것이 흘러갔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키티는 모든 인류가 저 강물의 물방울들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서로에게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머나먼 타인처럼 이름 없는 강줄기를 이루어 그렇게 계속 흘러 바다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더덥고 아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너무나 딱했다. 해링턴 가든스라고 아세요? 키티가 아름다운 두 눈에 미소를 머금고 워딩턴에게 물었다. 아니요, 왜요?
그냥요. 여기에서 아주 먼 거리죠. 제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부인은 몇 달 내에 이곳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이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날씨도 결국 끝장을 볼 테니까요. 떠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잠시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월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월터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깔끔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속을 통 알 수 없는 남자다. 강물 속에 물방울 두 개가 미지의 곳으로 묵묵히 흘러간다. 그 두 개의 물방울은 스스로에게는 뚜렷한 개별성을 띠었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특징 없는 강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녀들이 부인을 개종시키려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워딩턴이 심술궂은 미소를 슬쩍 지으며 말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신경도 쓰지 않는걸요.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고 너무나 친절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들과 나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그들끼리는 비밀 하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모든 변화를 가져오지만 난 그것을 공유할 가치가 없는 존재 같아요. 신앙은 아니에요. 더 깊고 더 중대한 뭔가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걷고 있어서 우린 항상 그들에게 이방인이죠. 매일 등 뒤로 수녀문이 닫힐 때마다 그들에게 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인의 허영심에 타격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가 빈정대며 대답했다. 내 허영심이라. 키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미소를 짓고는 그에게 유유히 고개를 돌렸다. 왜 만주족 공주와 산다는 말을 내게 하지 않았나요? 수다스러운 노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나요? 수녀들이 세관 관리에 사생활 따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못해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워딩턴의 시선은 아래로 다시 양옆으로 움직여서 그가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가 어깨를 살짝 으쓱거렸다.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니죠. 승진에 큰 보탬이 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는 이제 시선을 위로 향했는데 그의 못생긴 작은 얼굴에 장난꾸러기 학생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집, 가족, 안정, 자존심까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으려고 모든 걸 바람결에 내던진 지 꽤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난 그녀를 두세 번 돌려보냈지만 그녀는 늘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로부터 도망도 쳐보았지만 그녀는 항상 날 쫓아오더군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남은 평생 그녀를 견뎌야 하겠지요. 그녀가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게 틀림없군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앞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녀를 정말 떠나면 결단코 그녀가 자살할 거라는데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나 없이는 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흥미로운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루함만 느낄 테니까요. 쌍방 간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나서요. 제게 사랑은 오직 단수로만 존재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녀가 정말 황녀예요? 아니요, 그건 수녀들이 지어낸 낭만적인 과장이랍니다. 그녀는 만주족 명문가의 일원이었지만 물론 혁명이 일어나면서 멸망했지요. 고상한 숙녀에 다름없죠. 그의 말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서 키티의 눈이 미소로 반짝였다. 그럼 남은 평생을 여기서 보낼 생각이세요? 중국에서요? 네. 그녀가 달리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은퇴하면 베이징의 작은 중국식 주택을 사서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야죠. 아이들은 있나요? 아니요. 키티는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 대머리에 원숭이 얼굴은 한 왜소한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치명적인 열정의 불꽃을 댕겼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말하는 태도에서 허물없는 태도와 경박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 대한 강하고 독특한 애정이 물씬 풍겼고 그것이 키티를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해링턴 가든스까지 아주 멀겠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너무나 이상해요. 평생 오리 연못 근처에서 산 사람이 갑자기 바다를 구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숨이 차지만 사기가 충천해 있죠.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껴요. 미지의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늙은 선원이 된 것만 같아요. 내 영혼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 같아요. 워딩턴은 생각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추상적인 시선이 부드러운 강물 표면에 머물렀다. 두 개의 작은 물방울이 어둡고 무한한 바다를 향해 묵묵히 흘러갔다. 내가 가서 만주 부인을 만나도 될까요? 키티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당신은 제게 무척 친절하시고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마 제 태도를 통해서 제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요. 워딩턴은 슬쩍 냉소를 머금었지만 유머 감각을 발휘해 대답하지는 않았다. 언제 한번 부인을 모시고 가지요. 그녀가 제스민 차를 한 잔 대접할 겁니다. 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이 이방인의 사랑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제 그 만주족 공주는 어떤 상징으로 형상화되어 키티에게 희미하지만 집요하게 손짓했다. 그녀의 손끝은 불가사의한 영적 땅을 신비롭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후 키티는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녀원으로 갔고 아이들이 씻고 옷을 입는 걸 돌보는 첫 번째 일을 시작했다. 밤 공기가 해롭다는 수녀들의 굳은 믿음 때문에 밀폐된 기숙사 안에서는 냄새가 났다. 그래서 신선한 아침의 공기를 맡은 후에는 언제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키티는 늘 하던 것처럼 서둘러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벼랑간 지독한 메스꺼움이 솟구치고 머리가 빙빙 도는 바람에 그녀는 몸을 추스르려고 애쓰면서 창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때 역겨움이 와라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토하고 말았다. 그녀가 흐느끼자 아이들이 겁에 질렸고 그녀를 도와주던 나이든 여자애들은 밖으로 달려나가거나 하얗게 질린 키티가 덜덜 떠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소리쳤다. 콜레라 같은 생각이 키티의 머리를 스치자 죽음의 냄새가 몰려왔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잠시 자신의 혈관을 고통스럽게 질주하는 망령에 맞서 버텼다. 몸이 지독하게 괴로웠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만 같아서 머리를 살짝 움직여 보았더니 머리 밑에 베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다. 원장 수녀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냄새나는 소금을 그녀의 코에 대고 있었고 조제프 수녀도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생각, 콜레라. 그녀는 수녀들의 얼굴에 떠오른 아연실색한 표정을 보았다. 조제프 수녀의 거대한 몸집이 부옇게 흐려 보였다. 다시 한번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흐느꼈다. 오, 수녀님 전 죽나요? 죽고 싶지 않아요. 물론 부인은 죽지 않아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그녀는 상당히 침착했고 눈빛에 웃음기마저 어렸다. 하지만 이건 콜레라예요. 월터는 어딨나요? 그를 부르러 사람이 갔나요? 오, 수녀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원장 수녀가 손을 내밀었고 키티는 삶이 소나기를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것을 잡았다. 이런 아기 같으니 이리도 어리석다니요. 콜레라나 그런 종류가 아니랍니다. 월터 어딨어요? 당신 남편은 지금 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5분 후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키티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렇게 차분하지? 너무 잔인해. 잠시만 가만히 있어요.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장 수녀가 말했다. 키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콜레라에 대한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콜레라의 덜미가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아, 그녀는 얼마나 바보였던가.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녀는 겁에 질렸다. 여자애들이 긴 등나무 의자를 가져와 창문 곁에 놓았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자, 부축할 테니 일어나세요. 긴 의자에 앉으면 더 편안할 거예요. 일어설 수 있나요?
원장 수녀가 키티의 팔 밑에 손을 넣었고 조제프 수녀도 키티가 일어나도록 도왔다. 키티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창문을 닫는 게 좋겠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부인께 좋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발 열어두세요. 키티가 말했다. 파란 하늘을 보면 자신감이 생겼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확실히 기분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두 명의 수녀들은 그녀를 잠자코 바라보다가 조제프 수녀가 원장 수녀에게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그러자 원장 수녀는 의자의 한쪽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요.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키티는 영문도 모르고 질문에 답했다. 입술이 자꾸만 바르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이런 일에 관해서라면 제 눈은 못 속여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키티는 그 속에서 애정의 흔적이 아닌 어떤 흥분을 감지했다. 원장 수녀가 여전히 키티의 손을 잡은 채로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조제프 수녀가 이 방면에서는 저보다 더 경험이 많답니다. 부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즉시 말하더군요. 그녀 말이 분명히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키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분명해요. 이런 일이 부인께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부인은 아기를 가졌어요. 키티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처럼 발을 바닥에 디뎠다.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키티는 걷잡을 수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양손을 가슴께에 얹었다. 불가능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나요?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원장 수녀가 통역했다. 조제프 수녀의 붉은 뺨과 널쩍하고 소박한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다. 잘못 짚을 수 없지요. 내 말을 믿어도 좋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부인? 원장 수녀가 물었다. 그러니까 나의 올케는 부인만큼 결혼 생활을 했을 때쯤 이미 아기가 둘이나 생겼답니다. 키티는 맥이 풀려 의자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죽음이 자리를 잡았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기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런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 남편의 행복이 어떨지 생각해봐요. 기쁨의 주체를 못할걸요. 그가 아기들과 함께 있는 걸 봤어야 해요. 아기들과 놀 때 그의 표정도요. 자신의 아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황홀해할지 짐작이 가요. 잠시 키티는 침묵에 잠겼다. 수녀들은 부드러운 관심으로 그녀를 지켜보았고 원장 수녀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키티가 말했다.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다니 내가 바보였어요. 어쨌든 콜레라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기분이 한결 났군요. 다시 일하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안 돼요. 부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남아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 말 들어요. 제가 부인의 부주의함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하시면 내일 오세요. 아니면 모레나. 하지만 오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가마를 부를게요. 우리 여자애들 가운데 하나를 딸려 보낼까요? 오, 아니에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